네, 이 시간은 조프로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조태현 기자님은 얼굴도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좋으니까 반칙입니다. 저 오늘은 목소리 좀 간사하게 내주세요. 간사하게. 아니, 왜 같이 있을 땐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이제 따로 원래 같이 일했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뭐 시장 상황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간략하게 짚어보면은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 약세를 보였는데요. 3대 지수가 다 1%대 하락했는데 이 우크라이나 변수가 계속 길어지면서 유가가 급등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예. 요즘 들어서 우리 증시도 유독 미국이랑 동조화 현상을 많이 보이는데 시작부터 약세를 보였습니다. 장 막판에는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0.2% 내린 2729.6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틀 연속 순매수하던 외국인이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예. 기관도 순매도였는데 역시 이 물량을 개인이 소화하는 모습을 또 반복했습니다. 코스닥은 0.13% 올랐고요. 환율 걱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오늘도 5원 올라서 1218.8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재미가 없었군요. 재미없죠. 네. 주식시장 얘기는 뭐 매일매일 바뀌니까요. 그렇죠. 한국은행 총재 얘기 좀 해보죠. 지금 정부가 임기가 사실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창용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장을 지명을 했어요. 이분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어제 나온 내용인데요. 예. 또 이걸 계기로 인사를 둘러싼 이 신구 권력의 갈등이 또 심해지는 모양새인데 그런 기사들이 좀 있더군요. 이거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한국은행 총재 중요한 이유를 꼽자면은 당연히 통화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 과장을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한국은행의 그 거대한 조직이 기준금리 정책을 정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기준금리를 통한 통화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내 경제를 보면은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 있고 내려야 될 상황이 같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사실 이건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요즘 들어서 특히 더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네, 경기 상황을 보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대외 충격이 있고요. 네.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하는 점 이런 것도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춰야겠죠. 아니면 지금 같은 상황을 유지하거나 그래서 시장의 자금이 더 원활하게 돌도록 해줘야 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물가 상황을 보면은 지금 굉장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요. 예. 이번 달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이럴 때는 기준금리를 높여서 시장의 자금을 줄여서 물가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현상일 때는 정책적 대응이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이 됐습니다. 취임까지 순탄할지는 좀 미지수인데 네. 이건 정치 영역의 문제니까요. 근데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딱히 반대하지는 않는 기류가 좀 감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행 총재 딱히 또 반대하는 정치적 명분도 없어서 웬만하면 되긴 될 텐데 제일 이제 궁금한 건 사실은 새로 이제 임명될 예정인 이창용 총재님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 분이냐. 그게 이제 앞으로의 통화 정책의 큰 방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 영향을 주겠죠. 예,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인지 사실 저도 만나본 적은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엄청 천재라고 들었어요. 아유 뭐 하는 총재까지 하시는 분이 뭐 네. 범상한 분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예. 근데 오늘 오전에 이창용 후보자의 지명 소감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성장과 물가, 금융 안정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소리죠. 좋은 얘기 다 하셨네.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고물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누가 통화 정책에 수정이 되더라도 기준금리를 높이는 그러니까 매파 기조가 바뀌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소감문을 두고 조금 다른 분석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과 물가, 금융 안정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앞에 있는 게 성장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주열 총재께서 최근에 지난해 8월에 기준금리를 올린 뒤에 정책 결정을 할 때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배경으로는 실물 경제를 거의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성장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후보자가 평소에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나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총재로 취임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성장 쪽에 강조점을 두면서 네. 매파적인 성향이 조금 약해지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뭐 일각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거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이창용 후보자가 그 하버드대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이 하버드대 서머스 총장이라는 분이 이창용 이 총재를 엄청 아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서머스 예. 이분이 너무 과도한 유동성을 풀면 안 된다. 이런 걸 주장한 분이어서 또 제자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금융위험에 처한 자영업자가 27만 가구나 된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통화정책이랑 이것도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역시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부채가 있는 자영업 가구 가운데 적자 가구가 78만 가구나 됐다고 해요. 예. 이 전체 자영업 가구의 16.7%였는데 이들이 가진 금융부채가 177조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자영업 가구 부채의 36.2%니까 수보다 부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이들 중에 적자를 버텨낼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위험 가구가 27만 가구나 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야. 이게 2020년 3월보다 만 가구 늘었으니까 별로 네.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이들이 가진 금융부채가 같은 기간에 13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아하. 그래서 72조 원이 됐어요. 이렇게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금융회사에도 타격이 가게 되고요. 예. 그게 정부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게 되면은 또 이제 전반적인 경제 자체에 타격을 주게 되는데 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저축은행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힘든 분들이 참 더 많지만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그러네요. 있죠. 네. 참 기운들 내십시오. 자, 그 인구가 줄어들면서 요즘 사실은 뭐 나홀로 가고 그렇죠. 정말 많아졌는데 네. 한 가구에 가족이 3명인 경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까? 저는 3명입니다. 네. 그 연배가 있으신 네. 예전에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죠? 알죠. 네. 알죠. 재밌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한지붕에 3명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 통계청이 내놓은 2021년 한국사회지표 자료인데요. 네. 2020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가구 원수가 2.34명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2명이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가구를 생각하면은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렇게 되면은 3명 최소 3명인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중이 커졌다는 건데 10년 전과 비교하면은 0.78명이나 줄었습니다. 네. 지난해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아이가 몇 명인지 요거를 보는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나왔어요. 이게 또 역대 최저치입니다. 5년 연속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예. 여기에 혼인도 1년 전보다 9.8%나 줄어서 역대 최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혼인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줄겠죠. 그렇겠네요. 2020년에 5,184만 명으로 인구가 정점을 찍었고 이 인구가 2040년에는 5,019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야, 참 심각하죠. 네. 예, 맨날 듣는 뉴스인데도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네. 어떻게 될까? 왜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이가 막 너무 귀해지는 그런 시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신도시에 살고 있어서 비교적 네. 아이가 많아서 네. 그렇게까지 드물진 않은데 조금 오래된 동네 구도심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아이 울음소리가 듣기 어렵다고 이런 아하.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망도 요즘 좀 위축되는 분위기도 있어요. 몸이 아프면 집안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럴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냐고 물었는데 72.8%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2년 전보다 6.8%포인트 꽤 크게 감소한 거고요. 아이고야. 네,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냐는 비중도 네. 감소했습니다. 여가를 혼자 보내는 사람 비중은 늘었고요. 예. 친구와 보낸 사람은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 10명 가운데 2명은 외롭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구는 줄고 그 인구들의 사회적 관계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도 줄었는데 좀 친하게라도 지내야 될 텐데 참 우울하네요. 예, LG U+에서 영업
직원이 수십억 원 횡령을 했다. 뭐 네네. 이런 얘기가 있대요. 네, 요 내용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 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아하. 예, 고 해서 지금 이제 LG 쪽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의 조프로 경제 팁 뭔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경제나 구조적으로 경쟁력 갖춘 우리나라가 일본을 뛰어넘는 게 좀 어려움, 계속 한 걸음씩 어려운 것도 이 인구 부족에서 네. 원인을 뽑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팁이라기보다는 주장인데 인구 감소 문제를 단기간에 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돈만 풀지 말고 이민 정책에서도 해법을 찾아보자 주장으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YTN 고맙습니다. 조태영 기자였습니다.